자, 이번에는요 4장 17쪽이죠. 의사표시 이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려면 당사자가 자기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줘야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2장에 이어서 이번에 만날 주제는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표시, 3장에서 보게 되는 의사표시는 크게요. 크게 이 의사표시는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는 정상적 의사표시. 두 번째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하고 밖으로 표현한 거를 표시했다고 그래요. 표시. 내 생각하고 표시한 게 일치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 과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의사표시는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보게 되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비정상적인 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아니면 일치하더라도 이게 왜곡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쪽하고 친해, 이쪽하고. 내 생각한 걸 의사라고 그래. 내 생각을 표현했는데 그게 일치하거든요, 대부분.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만나는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다르거나 이게 왜곡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다시 우리 민법은 4개로요. 이렇게 4개로 나눠 놓았어요. 4개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몇 개로? 4개로 분류를 해놓았다. 4개로. 자, 그래도 의사표시 17쪽이죠. 그 17쪽 우단에 우측에 여백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이걸 하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의사표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가 잘 이해되는 분은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해가 잘 되는 분은 사회생활을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해도 돼요. 보통 사람은요. 이해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쪽을 이렇게 살거든. 이렇게. 내 생각하고 표시가 일치하거든. 이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해가 잘 된다. 아주 잘 된다. 이렇게 해서도 좋아요. 자,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이요. 몇 가지를 예정을 했냐. 4가지를 준비했어요. 4가지를. 첫 번째는요. 비진의 표시. 민법 107조. 두 번째는요. 통정 허위 표시. 민법 108조. 세 번째는요. 착각했어. 내가 착각했어. 민법 109조. 내가 960만 원이라고 계약서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이거야. 생각은 960만 원이야. 근데 계약서에 표현한 거는 690이라고 써놨네. 이런. 내 생각과 표현이 달라. 가끔 이럴 경우가 있죠. 가끔. 이걸 일상적으로 하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착오라는 거죠. 내 생각하고 표시가 어긋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가 사기 계약을 했어요. 사기나 강박. 강박은 뭐냐? 협박이죠. 협박으로 계약을 했다. 110조. 그래서 착오나 사기로 계약한 거는요. 다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2가지는요. 취소 사유. 근데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는 뒤에 보시게 되면 유효 내지는 무효가 된다 이거죠. 유효 내지는 무효가. 자, 그래서 이 착오나 사기 강박은 1월 달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부분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이 부분만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진의 표시 이 부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비진의 표시의 원 제목은 이런 뜻이에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했는데 진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진이 안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진이 안 가지고 한 의사표시를 안일 삐자 써서, 안일 삐자 써서 뭐라고 부르냐? 비진의 표시다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다. 삐자가 무슨 삐자? 안일 삐자. 진이 안 가지고 했어, 안 가지고. 여기서 아주 쉬운 거지만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뒤에 1월달에 기분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요. 진이 가지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진이 가지고 하면 그대로 적어볼까요? 진이를 가지고 한 의사표시는 뭐에 해당돼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오케이. 그래서 비진의 표시다라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요. 진이를 안 가지고 해야 된다. 안 가지고. 예, 요 단어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맥락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에요. 민법은 전체 한 줄 중에서 맥락이 있는 행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때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전체를 통째로 외우겠다. 통째로 내가 다 집어넣겠다. 이거는 엄청 불합리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핵심 맥락 있는 이 부분을 잘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공부가 쉬워진다는 거죠. 나 진이를 안 가지고 의사표시했어. 나는 진이 가지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결론이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야? 진이 안 가지고 의사표현 해준 비진의 표시 이 부분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여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직원인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한 지가 지금 7년 차인데 내가 업무 능력도 제일 좋아. 일도 제일 열심히 해. 같은 동기들 중에서 내가 일 최고 열심히 해.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은 나머지 동기들하고 똑같아. 화나죠. 아니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더 주든가 뭘 더 줘야 되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가 화가 나가지고 속마음은 뭐냐? 이분의 속마음은 월급 올려달라는 거예요. 월급 인상이에요. 월급 인상.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말을 뭐라고 던져놓냐? 표시를 뭐라고 해놓냐? 나 회사 때려친다고. 나가겠다고. 사직하겠다고 그래서 사직한다고. 말로 표시한 거는요. 표시한 거는 위에 사장님한테 사직하겠다. 사표내겠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속마음에 있는 월급 인상이라는 이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진이라고 불러요. 진이. 이거하고 밖으로 드러낸 표시하고 달라요. 지금 달라. 그거를 이 상대편 쪽에서 상대방이 이거를 눈치를 챘냐 못 챘냐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죠. 결론은. 이 직원이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이분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현을 했어요. 의사표현을. 나 때려칠 거예요. 사장님. 속으로는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표의자는 이 진위가 중요한 거고 진위가 중요한 거고 상대방은 뭐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된 거. 자, 이때 이걸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죠. 자, 우리 민법 107조가 이 문제를 규정을 해놨어요. 진이 가지고요,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이렇게 의사표시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 표시한 게 진이가 아니야. 진이는 이거야, 진이는. 진이는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게 비진이 표시예요. 표시를 했어. 근데 뭐를 안 가지고 이 사표 내겠다는 진이가 없어요. 이 표시를 비진이 표시라고 부른다. 사장님이 만약에 사장님이 이 진이를 속마음을 모르고 그래라 너 때려쳐라. 사표 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민법 107조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7조 조문을 보게 되면 원칙 이런 의사표시요. 진이하고 표시가 지금 달라. 이런 표시는 표시한 대로요. 표시한 대로 유효다. 표시한 대로 효력 있다. 표시한 대로 효력 있다니까 뭐야 이거는? 효력 있다를 한자로 바꿔놓으면 유효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유효면 어떻게 돼요? 사표 수리하면 끝.
반대로요. 여기 예외가 있다. 예외. 상대방이 이 진위를 알았어. 표시된 거는 이거지만 얘 속마음은 이거라는 거. 월급 올려달라는 거를 알았다. 누가 알았다?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뭐 했다?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그래도 우리 민법은요. 107조에서 이런 의사표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립을 해 놓았어요. 표시한 대로 유효 무효? 유효로 하세요. 유효로. 책임지세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표 낸다고. 단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로 하세요. 무효로. 두 가지로 정립을 딱 해놓았습니다. 자, 조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죠. 조문 분석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민법의 재료가 되는 거는 분쟁의 모든 재료가 되는 것들은 법조문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민법의 학습 재료는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조 만나보실게요. 비진의 표시라고 돼 있죠. 비할 때 비가 뭐예요? 진이 아닌이죠. 아닌이 무슨 뜻? 안 가지고다. 이걸 꼭 적어주세요. 이거 진이 안 가지고 한 게 바로 비진의 표시다. 1항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무슨 뜻? 유효다. 유효다.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심을 상대방이 알았다. 알았거나 밑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알았거나니까 뭐야? 거나니까 and요 오와요? 오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에 별표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무효. 그럼 알았다는 거. 이걸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알았다. 내 속마음을 알았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표의자가. 이 직원이 입증해야죠. 사장이 말았잖아요. 내 속마음을. 그걸 여기서 입증을 하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 따라서 이 비진의 표시는 이분의 속마음이죠. 속하고 것이 어떻게 된 거야? 것이. 이게 다른 거. 이게 다른 게 바로 비진의 표시다. 비진의 표시야. 뭐하고 뭐가 다른 거? 진의하고 표시된 게 어긋나 있어. 즉 속과 것이 달라. 속과 것이 달라. 이런 표시를 무슨 표시?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나요? 예. 종종 봅니다. 종종. 예컨대 배우자끼리 술 한잔 먹고 결혼 20년 차 된 배우자끼리 술 먹고 친구들끼리 농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 다시 태어나면 이 배우자랑 결혼할래?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요? 죽어도 안 하지. 죽어도 안 하지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결혼 또 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은데 표시는 나 죽어도 싫어 이렇게 표시한다고. 바로 이게 비진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표시된 거하고 진의가 지금 다르다. 속과 것이 어긋나 있는 표시, 이런 표시를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또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애가 아주 어린애가 장난감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떠나지 않고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나 저거 사겠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엄마 약해지죠. 이때 엄마가 뭐라고 던지냐면 다음에 사줄게. 다음번에 사줄게. 속마음은요. 사줄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속마음은 사줄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사줄 진의가 없어요. 없는데 표시는 뭐라고요? 사줄게라고 그러죠. 이 표시가 바로 비진의 표시죠. 그럼 비진의 표시는 어떻게 처리해요? 유효로 처리해요. 유효. 표시한 대로.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다. 무효가 원칙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오케이. 19의 기출, 24의 기출. 그럼 이게 무효로 될 때는 언제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 하면 무효다. 둘 중에 하나면 무효다. 22의 기출, 26의 기출. 양쪽을 다 정리를 해 두실 것. 이게 비진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17쪽의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 성립요건 1번 볼까요? 표의자는요. 이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진의하고 뭐하고요?
표시된 게 달라요. 다른 걸 본인은 알면서 장난하는 거, 알면서 장난하는 거. 엄마가 사줄 생각 없는데 사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례 1번 볼까요? 갑이 아파트를 증여할 진위를 안 가지고요. 안 가지고 자신을 부양해준 을에게 증여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속마음은요, 줄 생각 없는데 주겠다고. 왜? 그래야 날 부양을 해주니까. 이 표시가 비진이 표시. 두 번째는요, 사례 2번은 직원 A가 내심의 의사는 월급을 올려받고 싶은 건데 사직서를 내겠다고 표시를 해버린 거죠. 이런 의사표시가 바로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이 비진이 표시는 유효로 본다,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유효가 원칙이다. 유효. 꼭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요. 효과 볼까요? 효과. 원칙.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이면 표시한 대로 유효다. 자, 여기 볼까요? 이게 무효로 될 때는 언제였어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을 때. 알았을 때 무효잖아요. 그럼 알았을 때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몰랐을 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알았을 때는 무효. 자, 그럼 여기서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판가름 나죠. 그래도 우리 민법에 중요한 용어가 여기 몇 개 나와 있어요. 용어 설명을 잠깐 짚어보아요. 법학에서 선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하고 전혀 별개예요.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선의로 내가 친구한테 골프채를 사줬다. 이때 선의는 뭐야? 좋은 마음이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올 골프채 하나 선물했다. 이걸 선의라고 그러죠. 근데 법학에서는 그게 선의가 아니에요. 선의는 뭐냐?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으면 이걸 선의라고 부른다. 좋은 뜻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악의는 뭐냐? 법학에서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악의. 모르고 있으면 선의라고 그래요. 일상생활과 전혀 별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악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악의죠. 근데 법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일상생활하고 절연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과실입니다. 과실. 자, 과실이 있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속을 들여다보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자네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될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걸 과실이 있다고 그래요. 과실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제가 운전 중에 오늘도 올림픽대로를 타고 저는 쭉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때 올림픽대로 쪽이 엄청 막히거든요. 정체 심하죠. 특히 국회의사당 쪽에 엄청 정체가 심해요. 막힐 때는 끝도 없어요. 제가 담배 끊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담배 피우고 싶어져. 그냥 담배 확 피우고 싶어져요. 그래 화가 풀릴 정도로. 막힐 때는 끝도 없어요. 뭐 그쪽 국회에서 갑자기 누가 인터뷰한다 이러면 모든 차들이 거기로 몰리다 보니 엄청나게 정체가 되거든요. 이때 너무 정체가 심해가지고 제가 운전 중에 이럴 때 그냥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나 보자. 그래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기사를 보다가 앞차를 가서 들이받았네. 접촉사고를 냈네. 그럼 행위자인 저에게 뭐가 있다는 뜻?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과실. 그럼 분석을 해볼까요? 주의를 내가 기울였으면 사고를 안 낼 수 있었는데 사고를 안 낼 수 있었다고. 근데 주의를 안 기울였어. 핸드폰 보느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를 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실이 있다. 그래, 과실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를 태만히 해서 사고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법조문에는 표현을 해준다. 여기서 용어 3개를 챙겨가실 것, 데려가실 것.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거. 과실, 요 단어가 중요하죠.
과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알 수 있었다라고요. 그럼 여기요. 여기 볼까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처리 그랬으니까 알았거나를 다른 말로 옮기면 악의. 또는 알았거나니까 또는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으니까 뭐야? 과실. 악의 또는 과실이면 뭘로 처리? 무효 처리 끝. 그래서 107조는요. 비진위 표시에 관한 107조는 원칙과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조문을 한 번 더 분석해 드려야죠. 참 17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17페이지에 다시 오시면 비진위 표시 107조 1항 나와 있죠.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를 본문이라고 그래요. 비진위 표시 본문. 본문은 유효다.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런 뜻. 그러나 단서죠. 단서. 다만을 뭐라고 그래요? 단서. 다만을 단서라고 불러줍니다. 단서. 앞쪽은 뭐라고 부른다? 본문. 본문, 단서. 이렇게 법조문을 도금을 해요. 도금을. 다만 앞쪽은 본문. 다만부터를 단서. 다만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뭘로 처리? 무효 처리. 그래서 법조문은요. 법조문은 본문과 이렇게 단서로 규정되어 있어요. 본문이 뭐뭐이다 그러면 단서는 뭐예요? 뭐뭐가 아니다죠. 아니다. 왜? 본문과 단서는 다만은 정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다면 여기는 아니다죠. 그럼 여기가 유효면 여기는 무효죠. 정반대로 법조문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그 다음 조문을 읽을 때요. 읽을 때 동그라미 1은 뭐라고 도금하느냐. 1은 동그라미 1은 항이라고 도금한다. 항. 1항, 2항, 3항 이렇게 도금한다. 1항, 2항 이렇게 도금해줘요. 그럼 항 밑에는 호라고 읽어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도금을 한다. 1항, 2호, 1항, 1호. 호 밑에는요. 목이라고 도금합니다. 가, 목, 나, 목, 다, 목 이렇게 도금을 해줘요. 이렇게 도금을. 그래서 법학에서 법조문을 도금할 때는 이 원칙에 따라줍니다. 동그라미는 항으로, 항 밑에는 호로, 호 밑에는 목으로 도금을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법조문을 도금할 때도 국회법 37조 2항 2호 가목에 의거하여 뭐뭐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도금을 해요. 이걸 참고로 읽어주시면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비진위 표시에 관한 법원리 한 개를 같이 만나보셨어요. 다음 허위 표시. 진위를 안 가지고 한 것이 비진위 표시였어요. 속과 것이 다른 거야. 사람이 말이야 속과 것이 달라. 겉으로는 말이야 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딴짓거리해. 이게 비진위 표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그러고 속은 안 사주잖아. 비진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다음 이번에는요. 통정 허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참고로 이 107조, 108조라고 조문이 옆에 기술되어 있죠. 이 조문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내용만 기억하면 되죠. 107조, 108조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근데 103조는 외우셔야 돼요. 민법 103조 있죠. 그 103조는 조문 자체를 기억을 해 두실 것.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문은 외울 필요 없고 이 내용 제목만 기억해 두실 것. 자,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이렇게 법조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허위 표시 108조 볼까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통정이라는 뜻은 뭐예요? 짜고 한 거. 써주실까요? 짜고. 상대방하고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 자, 이 허위 표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보통은요 의사표시 일치하는데 이분들은요
짜고 하는 분들이 있다. 짜고.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분의 직업이 세무사예요. 그럼 이 세무사분은 매출액 신고를 전부 한다, 낮춰한다. 당연히 낮춰야죠.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소송 수임한 거 매출액 신고를 적게 한다. 그러니까 매출 전표를 낮춰서 적어내죠. 그때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매출 전표를 낮춰가지고 신고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허위계약이죠. 허위표시가 되겠습니다. 둘이 짜고 입 맞춰가지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거. 이걸 허위표시. 그럼 우리 자영업자분도 이거 즐겨 쓰거든요. 내가 물건을 납품받아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이 7억인데 매출액 7억인데 매출액을 있는 대로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없다. 다 납품업자고요. 물건 납품받은 거 7억 들어온 거 한 3억만 신고해버립니다. 그거는 납품업자하고 음식점 사장님하고 허위계약서를 쓴 거죠. 그래서 계약서 2개 쓰는 거예요. 실제 납품받은 물건값 있고 실제 납품해서 들어온 값이 만약에 오늘 800만 원어치 들어왔다. 그럼 8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하나 쓰고 다시요. 세무서 제출용으로 따로 하나 또 써. 그죠? 또 써. 8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로. 이렇게 허위로 계약서를 우리가 즐겨 쓰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래 대기업 하시는 분들은 100% 허위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죠? 비자금 다 운용하죠. 그 말인즉슨 허위 계약서를 다 쓰고 있다는 거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 표시가 바로 통정 허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허위 표시를 저는요. 이 사건으로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가장매매 사례로 이 문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뻥 뚫리시고 핵심이 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C하고 A하고 잘 아는 지인입니다. 지인. 친분이 두터운 사람. A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재력이 좋은 C가 돈을 빌려줬죠. 돈을 여기다 20억을 빌려줬어요. 20억을. 능력도 있고 이래서 사람이 진득하고 이래서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려준 거하고 투자한 거는 다르죠. 빌려준 거는요. 20억을 빌려준 거는요. 이분이 망해도 사업에서 설령 이분이 실패해서 부도를 맞아도 부도를 맞더라도 20억의 채권, 금전 채권 20억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투자는요. 투자는 여기가 망하면 이 돈 자체도 없어지는 거지. 그래 빌려줬냐 투자했냐 이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20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20억의 채권이 있죠. 채권. 금전 채권이요. 근데 이 채무자가 사업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자는 그럽니다. 사업은요. 99% 실패하고 1%가 살아남는 거라고. 이분도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은 다 털려버리고 남아있는 집이 하나 딸랑 남아있다. 집 하나가 딸랑. 그때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순수한 채무자는 이 집으로 이 빚을 정산해서 갚아줘야죠. 갚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실패가 되면 이 채무자께서는 이 재산 남아있는 집을 다른 쪽으로 명의를 돌려놓게 되죠. 왜냐?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도록 재산을 은닉합니다. 재산 은닉에서 재산을 빼돌리게 되죠.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가장매매가 되겠습니다. 가장매매, 매매를 가장했다. 가장이 무슨 뜻? 가짜매매죠. 가짜매매. 그래서 A하고 B하고 잘 아는 처남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이렇게 명의를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일로 돌려놓죠.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 명의를 누구 앞으로? 친구 앞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사업 실패한 이 사장님이. 뭐 하려고? 이 채권자가 압류 못하게 재산을 은닉해 놓는 거. 그래 이런 수단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즐겨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은요, 이 집은 법적으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사업 실패한 A일까요? 이 집은 누구 걸까요? 누구 거? 누가 주인일까요?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B로 돼 있네요. 근데 이 매매가 가장매매거든요. 문제는. 가장매매라는 점이에요.
요 점이 고려사항입니다. 이 매매가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가장매매라는 점. 그럼 볼까요? 똑같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는데 애 때문에 이제 애를 데리고 유학을 갔죠. 거기에서 한인을 만났어요. 한인 교회 가가지고 한인을 만나는데 그분께서 한국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오셔가지고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필리핀에 정착을 하려고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 쪽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쉽게.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분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취득이 어려우니까 이분이 누구를 내세우느냐? 현지인을 내세웠어요. 현지인을 내세워가지고 돈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설빙가게예요. 설빙가게. 빙수가게를 거기다 창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 운영자는 여기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주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국에서 정년퇴직하신 이분이죠. 근데 명의는요. 저 부동산 가게 명의는 누구 앞으로 했느냐? 현지인 앞으로 냈다. 현지인. 누굴 통해 가지고 현지인 앞으로 명의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가게를 지금 운영 중. 이 가게가 매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 2년 동안은 수익 구조가 너무 좋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그래서 이분이 야, 나 제대로 여기 은퇴하고 제대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2년 차 되고 어느 날 이분이 가게를 딱 출근했더니 B라는 분이 나가시라고. 사장님 나가세요. 왜요? 내 가게니까 나가시라고. 이래서 이분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분이 이 현지인한테 가게를 뺏기지 않으려면 뭐를 입증해야 되느냐? 내가 가게 명의를 이쪽으로 돌려놨다. 즉 가장매매 또는 허위계약이었다. 이 가게를 이렇게 명의로 해놓은 것이 무슨 계약이었다고요? 허위계약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되냐? 이분이요. 이분이 이걸 입증을 해내야죠. 입증을 하면 이 가게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은 구두계약에 그쳤어요. 누구 소개받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구두계약만 했지 서류상으로 아무런 증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 없었다고요. 입증을 못하게 되면 누구 걸로? 명의자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게를 탈탈 털리고 그냥 나왔어요. 따라서 이 부동산은, 이 집은 누구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매매가 입증되면 누가 실소유자? A가 실소유자다. 실소유자. 입증 안 되면요. 가장매매가 입증 안 되면 누구 거? 명의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안 털리려면 허위계약인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일이다. 입증 자료. 그럼 이 자료 어떻게 입증한다고요? 각서 하나 받는다. 각서를요. 그래서 계약서를 2개를 써셔야 돼요. 2개를. 하나는 진짜 매매 계약서, 하나는 가짜 계약서. 2개를 써두셔야지. 그래서 이 진짜 계약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 등기소에 제출하는 건 이거고 실제 계약서는 허위 계약서. 그거 각사로 따로 받아두셔야 된다. 이걸 안 받아두면 이분처럼 가게 이거 뺏긴다. 가게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 가장매매가 입증되었다라고 가정을 딱 하고 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장매매가 입증되었다면 이 집은 누구 거? 명의자가 아니라 여기가 실소유자입니다. 이분이 법적인 소유자다. 왜? 이 계약이 가장매매로 허위계약이다. 허위계약인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뭐 하니까요? 가정을 딱 하고 들어가니까. 결론 그래도 이 집은 누구 거? 친구 게 아니라 누구 거? 실소유자 이 겁니다. 그래서 A하고 친구하고 맺은 이 매매 계약이 무슨 매매 계약이니까요? 가장매매니까 가짜 계약이니까 둘 간의 매매 계약은 둘 간의 이 집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업 실패한 A는 이 집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온다. 왜? 무효니까.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찾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돌려달라고 그랬죠. 돌려달라고. 이 집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B가 뭐라고요? 나 바쁜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하자. 내가 넘겨줄게 다음 주에. 여기서 다음 주가 언제가 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죠. B는 오늘 이 집을 C에게 급매물로 팔았습니다. C에게 바로 매매로 넘겨버렸어요. 제3자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 제3자는 이게 가장매매였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으니까 제3자는 선의라고 부른다. 선의가 무슨 뜻이에요?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가장매매인 걸 얘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걸 선의라고 부르죠. 그럼 얘가 선의가 되면 이 집은 누구 거가 될까요? A 거가 될까요? C 거가 될까요? C가 아니라 D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 C가 있으니까. 이 집은 A 거일까요? 제3자 D 소유가 될까요? 민법 108조 2항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108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그랬죠. 허위표시는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발표. 대항하지 못한다가 무슨 뜻? 뺏어올 수 없다. 선의 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다. 누가? A가 이걸 뺏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못 뺏어온다. 못 뺏어와. 그럼 누구 거? D 소유. 제3자 소유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당사자끼리는요. 당사자끼리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얘네 둘끼리는 무효니까 누구 거? A 거. 가장매매 입증하면 이거 A 거. 입증 못하면 B 거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가정을 한다고? 입증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주인? A가 주인이다. A가 주인. 그런데 이걸 B가 누구한테 넘기면? 제3자에게 넘기면, 선의 3자에게 넘기면 유효. 선의 3자 거가 된다. 그럼 선의가 아니라 얘가 알았다면, 알고 샀다. 이게 가장매매인 거를 알고 인수했다. 그러면 선의 악이죠. 악이면 무효. 그래서 제3자가 안 뺏기려면 선의일 때만 안 뺏긴다. 선의일 때만. 그럼 여기 들여다보면 당사자 간에는 뭘로 되고요? 무효로 되고, 선의 3자에게는 뭘로 되고? 유효로 되네. 유효로. 이것이 뭔 일이에요? 이것이. 얘네끼리는 무효, 얘네끼리는 유효. 그럼 무효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이 무효가 상대적이네. 선의 3자일 때는 유효, 악일 때는 무효. 그죠? 그래서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네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우리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였다. 민법 몇 조였을까요? 103조였어요. 민법 103조. 민법 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두 번째 또 절대적 무효가 또 하나 있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죠. 불공정 계약이 불공정했어. 그것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싸그리 무효라고 했죠. 싸그리 무효. 근데 지금 보시게 되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민법 몇 조? 108조. 108조는 선의 3자. 선의 3자한테는 이걸 못 뺏어오니까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자. 그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걸 구별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보면, 제가 어디 오프라인에 이걸 수업을 하러 여기쯤을 수업을 하러 갔을 때 수험생 한 분 여기를 딱 설명을 하고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가려고요. 쉬는 시간이 돼서 딱 나가려고 그랬더니 수험생 한 분이,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안 놓으시더라고. 저는 절 좋아하는 줄 알았죠. 30분을 안 놔요. 30분을. 그러더니 내내 우는 거죠. 30분 내내. 우는 사연인즉슨 이거예요. 이분이 재산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세금을 덜 내려고 재산을 아는 분한테, 지인한테 옮겨놨더니 이분께서 팔아드셨다는 거죠. 제3자한테. 제3자한테 넘기고 이분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자기하고 배우자가 알거지가 되셨어요.
30분을 안 놔주시더라고. 그럼 이 집을 자기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옮겨놨더니 이분이 팔아치웠다는 거죠. 이분이 나쁜 놈이죠. 그때 이 제3자가 선이면 이 집은 찾아올 수가 없더라. 고스란히 집 뺏긴 거죠. 그럼 A는요, 이 집은 C한테서 못 찾아오니까, 이 D한테 못 찾아오니까 이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분 찾아가지고 손해배상 받아내는 건데 이분이 도망가니까 돈을 못 받는 거지. 이래서 집 날리고 배우자하고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우리는 가장매매 내지는 허위 표시라고 부른다. 특히 여기 채권자가 특히 이렇게요. 이 집을 압류하려고 그럴 때 이런 사안이 빈번한데요. 이때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가장매매로 돌려놨을 때 이분의 신의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이건 끝이다. 자, 이 문제가 가장매매의 법리가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제가 직접 수험생들 통해서 불과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이분께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잘 돼. 호텔 사업을 하세요. 호텔을 큰 거를 2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세금이 너무 나오는 거야. 세금이. 그래서 세금을 덜 내려고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다 옮겨놨어요. 사업 실패한 게 아니죠. 사업 잘 되는 분도 이 가장매매를 쓴다고. 재산을요 이렇게 옮겨놨어요. 왜요? 이혼을요. 이혼한 걸로 했어요. 이혼을. 가장매매가 아니라 이혼으로. 이혼 처리를 하면서 재산 분할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호텔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요. 그 말은 이분은 이 철을요, 이 배우자를 믿을까 안 믿을까? 믿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믿고 재산을 다 옮겨 놓았어요. 이혼조차도 위장이혼이에요. 짜고 해놓은 거죠. 짜고 위장이혼을 해서 재산을 다 옮겨 놓았더라. 그럼 이혼 자체도 허위거든요. 허위. 이혼할 의사 없이 그냥 짜고 이렇게 옮겨 놓은 거거든요. 재산만.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이분한테 드디어 불과 얼마 전에 일이 생겼어요. 상가집에 갔더니 갈 때 멀쩡한 분이었어요. 활동을 엄청나게 왕성하게 하시는 분 이분께서 상가집에 갑자기 갔다 오시면서 오시는 날 저녁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소위 신들렸다는 얘기도 하고 어디 갔더니 치매가 왔다고 어제 일어난 일을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 거죠. 이제 나이 49이신데 신도 들렸다고 그러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치매 걸렸다고 그러고 지금 49이신 분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하시게 활동 잘 하시는 분이 아무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일어난 일을 어제 일어난 일을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분 이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오죠. 먼저 재산을 이전해줘 버렸으니까. 예,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가지고 도망가도 법적으로 현재 이혼이 된 상태니까 찾아오기 난망이죠. 정말 난망이죠.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인정해서 이렇게 재산을 옮겨놔야 되겠다라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옮겨놓으면 이분이 저분의 신의를 저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치정살인이 되는 거죠. 만나면 이분 죽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칼 들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럴 때 이런 치정살인에 엮이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재산을 옮겨놓은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장치가 뭐냐. 이 부동산을 이쪽으로 가등기를 걸어도 돼요. 가등기를. 이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걸어둔다. 그러면 이분이 매각을 하든 뭐하든 이 재산을 도로 본등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실 것. 이거는 시험하고 관련 없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옮겨주되 호텔이나 집이나 땅을 옮겨주되 내 앞으로 뭘 꽂아둔다? 가등기를 꽂아둔다. 가등기를. 그래야 내가 칼자루를 딱 쥐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장치가 되겠다. 이걸 안 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분이 팔아먹으면 제3자에게 넘어가니까. 이 재산을 안전하게 가장매매로 돌려놓되 필요한 또 하나 장치가 이중장치가 뭐냐?
가등기를 해두는 것. 이게 이중장치다. 중요한 이중장치.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 두 개를 만나보셨어요. 특히 허위 표시는 뭘로요? 가장매매 사례로 기억을 해두실 것. 그래 전체 스토리가 쫙 연결이 되실 테니까요. 그러면 정리가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쉬워집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9페이지에.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 볼까요? 채권자 A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부채 10억을 부담한 채무자 갑이, 여기서는 채무자 갑이라고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집을 처남을과, 여기 처남 앞으로 옮겨놨어요. 처남. 처한테 옮기나 처남한테 옮기나 다 남이죠. 남. 처도 남이고 처남도 남이죠. 처남에게 공모를 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가장양도했다. 가장양도가 뭐예요? 가장매매죠. 집을 가장양도해서 옮겨놓은 거 가장양도라고도 해요. 집을 옮겨놓았다. 명의를 가장양도했다. 가장매매를 했다. 그런데 처남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자기 명의로 허위 등기된 이 집을 이런 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 병은 모르고 샀으니까 뭐라고 처리했느냐면 선의라고 그랬어요. 선의의 병에게 매각해서 현금화하였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제3자 병이 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제3자 병에게는 무효 주장을 못한다. 못 뺏어온다고 그랬어요. 못 뺏어온다. 자, 이 논의가 가장매매 소위 허위 표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착오 문제 이 부분은 12월 달 강의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사기 강박 있습니다. 사기 강박. 자, 그건 조문만 잠깐 만나셨다가 가실까요? 사기 강박은요. 자료집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집 21페이지 볼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자,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기, 두 번째는 강박.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나 계약을 했어. 그런데 왜? 사기당했다고. 사기 계약이야. 사기 계약. 두 번째는 나는 계약을 했는데 사기가 아니라 이 B가 나를 협박을 했어. 협박을 해서 계약을 했어. 그걸 뭐라고 하냐? 강박이라고 그래. 강박을 협박이라고 그래요. 얘가 협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분하고 계약을 했다. 협박으로 계약을 했어. 이 계약은 둘 다 뭐 할 수 있냐? 둘 다 취소시킬 수 있냐? 둘 다. 얘를 기망자라고 그래요. 사기친 놈을 기망자. 얘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 땅을 계약을 했네. 얘하고.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시킬 수 있다고. 협박으로 계약한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얘 협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다. 둘 다 그래서 사기나 계약, 강박은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전제 조건하에 사기가 되느냐. 자, 책 볼까요? 책의 쌍괄호 1번에 보면 기망이라는 것을 사기라고 그래요. 기망. 속였다는 거죠. 속였다. 허위 사실을,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속인 거. 허위 사실을 제공을 해가지고 속인 거. 이걸 기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앞으로 사기 그러면 기망이죠. 기망이 꼭 수단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자구이, 두 번째는 부자구이. 그래서 기망의 수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요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구이와 부자구이가 있다. 자구이는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다 투자하면 3배를 드립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속이는 걸 자구이. 부자구이는요, 말을 안 해주는 거.
말을 해줄 사람이 말을 안 해주는 거를 부자구이라고 그래요. 부자구이. 소위 침묵이죠. 침묵. 말을 안 해줘. 말을. 거기 사례 볼까요? 사례. 고지 의무 있는 자. 고지해 줄 사람이 고지를 안 해주는 걸 부자구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아파트 인근에요. 아파트 분양받는데 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그럼 시행사는 입주하실 분들한테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셔야지. 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알려주면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침묵한 거, 입 닫은 거죠. 쉬. 말을 안 하고 고지를 안 해주는 거를 부자구이라고 그래요. 부자구이. 그것도 사기로 봐요. 그래, 아파트 인근에 뭐가 있다는 거? 공동묘지가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그러면 시행사가 말을 해줘야죠. 말을 안 해주고 분양을 했다. 이 분양은 사기 분양이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망의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 자구이와 부자구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이걸 꼭 챙겨가실 것. 그 다음 뒤로 넘기게 되면요. 강박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22쪽에 강박. 강박은요. 협박하는 거. 협박. 겁주는 거. 공포심을 일으켜서 겁주는 거를 강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협박이라고 즐겨 쓰죠. 민법에서는 강박이라고 불러요. 강박.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해악. 해악이 뭐예요? 너한테 불이익 줄 거다. 불이익 줄 거야. 불이익. 예컨대 나한테 50억 가지고 안 가져오면 네 사생활 다 내가 다 폭로한다. 언론에다가. 라고 연예인 매니저가 연예인한테 협박하는 거죠. 공갈의 협박이요. 네 사생활이 있는 거 내가 다 폭로해버린다고. 내 앞으로 돈 가져와 50억을. 이걸 공갈 협박이라고 그래. 협박. 그래서 협박역. 강박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협박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협박을 민법학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해악을 고지할 것. 해악을 고지해요. 해악이 뭐예요? 불이익 당할 거라고. 너한테 불이익 당할 거라고 고지하는 걸 해악이라고 부릅니다. 해악. 그래서 겁을 먹게 하는 거야. 겁을 주는 거. 겁을 잔뜩 주는 거를 강박이라고 한다. 강박. 그래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게 하는 걸. 이걸 강박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억지로 한 거니까 이 사람의 강박에 의해서 이분이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한 거니까 이 의사결정은 하자가 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로 한 계약이나 상대방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니까 둘 다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여기까지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요. 다음 강좌 12월 강좌에서 본강의 할 때 거기다가 살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3자의 사기 나와 있거든요. 제3자의 사기. 자, 이 부분 내용이 좀 많아서 이 부분도 본강의 할 때 소개를 할 텐데요. 지금 잠깐만 맛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3자의 사기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요. 자, 갑이 기획부동산 사장입니다. 기획부동산 사장. 땅을 한 3만 평을 샀어요. 사기 작업하려고. 이때 사기 작업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요? 텔레마케팅하는 직원들이죠.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이 직원들이 불특정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좋은 땅이 있으니 구매하시라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쪽에서 작업을 하죠. 이 직원이요. 직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때리죠. 좋은 땅이 있으니 사두시라고. 그래서 이 구매자는 이분 말이죠. 이 직원의 말을 믿고 이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300평씩 쪼개기 해놔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죠. 정말 쓸모없는 땅을. 작업은 누가 하느냐? 이 직원이요. 직원이 작업을 한 거죠. 여기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렇게 기망을. 그래서 이 구매자는 이 직원의 말을 믿고 이 땅을 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해 놓은 땅을 매매로 가져오게 되죠. 전혀 개발 가능성 없는 거를 직원의 사기에 속아서 사게 되는 거. 그럼 이분이 계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 기획부동산 사장님하고 매매 계약,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계약을 하게 만드는 거는 이 직원이죠. 그래서 이 직원을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요. 제3자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거죠. 이분한테 구매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삼각사기라고 이렇게 봐요. 삼각형의 구조를 떼서 삼각사기라고. 이분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하면 이분이 거래를 안 하거든요. 구매 자체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 직원하고 이 두 사람은 둘이 고향 친구 사이다. 고향 친구. 제가 아는 공법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땅을 샀어요. 공법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 사모님이. 어느 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고향 친구한테. 20년 지기 고향 친구한테도 갑자기 뭐라고? 너 돈 있냐? 있지. 얼마나? 조금 있어. 내가 평창에, 이 평창에다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살 거야. 나도 살 거니까 너 같이 살래? 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땅을 산 거지. 이 땅을 이렇게요. 몇 필지를, 몇 구자를 샀지. 빠진 건 이 사람 꼬임에 꼬여가지고 이 땅을 매매로 샀어요. 몇 구자를. 돈만 바로 송금했어요. 돈 바로 송금하고 땅은 언제? 구경도 못했죠. 구경도 못하고 일단 돈 빨리 송금하라고. 이 공법 선생님이 강의가 이렇게 종강을 하고 나서 좀 쉬는 사이에 사모님하고 같이 그 땅을 보러 구경을 갔더니요. 그 땅이 아무리 차를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차 끌고 한참 가다 보니 바위만 이따만하게 있고 돌산을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마누라가. 누구한테 속았느냐? 이 제3자 직원한테 속은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죠. 이쪽한테 연락을 해서 이 계약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이미 도망갔죠. 둘 다 도망해버리고 도망갔죠. 자, 그러면 이분은 사기를 누구한테 당했느냐? 이 제3자 직원한테 속은 거죠. 계약은 이 기획부동산 사장하고 한 거예요. 사장하고. 그럼 이 매매 계약을 여기서 취소를 하느냐 못하느냐? 취소를 할까 못할까? 이 문제가 바로 제3자의 사기인데 이 제3자의 사기는 이분이 취소를 하려면 이분이 계약을 취소시키려면 전제 조건인데요. 이 상대방, 을과 거래한 이 상대방이죠. 기획부동산 사장님, 이분이 상대방이 되죠. 상대방이 얘가 사기쳤다는 거, 직원이 사기쳤다는 걸 알았을 때. 알았다. 즉 둘이 공모했다는 거죠. 둘이 공모했다는 걸 이분이 입증하면 이 계약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얘가 취소하는 게 되어요. 즉, 이 구매자인 고향 친구가 얘네 둘이 공모했다. 이놈들이 둘이 짜가지고 공모했다는 거. 그래서 얘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 이 직원 놈이 사기친 거를 여기서 알고 있었다. 즉, 둘이 공모했다는 거. 공모했다는 거를 이쪽에서 입증을 하면 취소됨. 이거 입증이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얘가 몰랐다면. 이 상대방이 몰랐다고 그러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제3자의 사기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제3자의 사기 23쪽에 보실까요? 110조 2항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첫째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된다는 거 별 3개. 여기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100% 시험에 나와요. 100%. 둘째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취소가 안 된다고. 이거를 우리는 무슨 사기요? 제3자의 사기라고 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 본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에 관한 의사 표시에 관한 논의 몇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셨습니다. 본강의에서 여기다 살을 더 붙여가지고 법리를 깔끔하게 완성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